문재인 대통령이 방탄소년단과 함께 타임지가 선정하는 올해 인물 투표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나마 나라 밖에서 한반도 평화 외교를 주특기로 점수를 얻고 있지만 아직까지 평화의 성과도 없는 바람에 방탄소년단이 1위를 할 수 있도록 한 표라도 밀어주시고 뒤로 물러서시는 것은 어떠시 깊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목소리입니다. 들으신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기투표에서 양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요. 이걸 뜬금포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공사포라고 해야 합니까? 아무튼 별게 다 정쟁의 소재가 되는군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핵심을 놓치지 않는 깊이 있는 뉴스 토크. 곽재훈, 차윤주의 꽉 찬 뉴스. 네,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윤주 프리랜서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차윤주 기자가 열어주시죠. 네, 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재록 목사는 수년에 걸쳐서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나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네. 이 서울중앙지법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고 중형 선고유로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요. 네, 경찰이 여친 몰카 인증 파문을 일으킨 구구 성형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압수수색해서 네. 회원들의 가입 정보와 접속 기록, 또 게시물 작성 기록들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리 확보한 불법 촬영물 게시글과 이 기록을 비교해서 게시글 작성자를 찾을 거라고 하는데요. 한편 일베에선 무조건 인터넷 검색으로 나온 사진이라고 우겨라, 이런 식의 수사 대응법이 올라와서 또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일탈이죠. 네. 다음은요. 네,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131만 원으로 작년보다 7% 줄었다고 합니다.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970만 원으로 9%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은 늘면서 이 소득 분배 지표가 5.5배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2007년 이후에 그 최악의 그 지표라고 합니다. 뭐 양극화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너무 많이 지표입니다. 나온 단어라서 이제 무덤덤하기까지 할 정도인데 갈수록 네. 더 심해지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곽재훈 기자. 네,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 비핵화 계획에 대해서는 먼 길이 될 것이며 시간표는 없다. 이 장기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가 했던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만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에 대해서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조금 재정비되고 있다면서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년 훈련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아무래도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뭐 좀 이렇게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거겠죠. 네, 자 그리고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국정조사 그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해서 지금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공공부문 채용비리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강원랜드 부분이 포함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하다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협의해서 더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반면 여당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번 국정조사는 강원랜드와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 채용 문제들을 살피게 될 것이라고 아예 강원랜드를 못 박았습니다. 합의가 있고 나서 하루도 안 지나서 딴소리 나오는 거예요, 서로. 그렇죠. 계약서를 쓸 때 꼼꼼하게 안 쓴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자, 한 수씩 더 전해주시죠. 네, 청와대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즉 정교조 법외노조 철회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명령 직권 취소 처분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서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기자의 관련 질문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법률 개정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주요 뉴스 살펴봤고요. 자, 꿀팁 뉴스로 가겠습니다. 차윤주 기자. 네, 정보가 돈이다입니다.
정보? 네. 당연히 정보가 돈이죠. 근데 무슨 정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개인정보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를 열어서 이 가명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고요. 네. 이 개정안은 지난 16일 날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데 이 가명정보를 영리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이 됐던 게 이제 개인의 금융 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하면 네. 개인의 어떤 뭐 신상 정보나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가명 정보를 도입을 한다 이런 거네요. 네. 근데 가명 정보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동안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예. 개인정보와 익명정보라는 두 가지 개념만 있었어요. 이 개인정보는 뭐 이름이나 주민번호처럼 바로 이제 누군지 알 수 있는 식별되는 정보고요. 그냥 신상 정보 얘기하는 거죠. 네, 예, 네. 그리고 익명정보는 아예 누군지 알 수 없도록 가린 정보입니다. 근데 가명정보는 그 중간쯤에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개인으로 특정될 수 없도록 일부 정보만 가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개인 정보라고 하면 TBS에서 근무하는 1982년생 김철수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죠. 이름, 생년, 그다음에 근무처 다 나왔으니까. 네, 네. 예, 이런 예. 게 개인 정보고요. 예. 이 익명 정보는 이 김철수 씨의 익명 정보를 서울에서 일하는 30대 직장인 한두 명이 이러면 아니니까. 네,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서울의 김서방이 되는 거죠. 네. 완전히 불가능하고요. 이 정보 가치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명 정보라는 건 이 중간에 이제 절충점을 찾은 건데요. 이 서울 상암동에 있는 방송사에서 일하는 30대 남성. 이 정도면 이제 그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네. 이 정보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뭐 이 30대 직장인한테 예를 들어서 소비 트렌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네, 있죠. 요 지역에서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 가치는 이때 개인 정보는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다. 이게 정부의 설명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그 개인정보라는 게 사실 금융권에서 굉장히 탐내는 종목인데 네. 이거를 규제를 풀겠다는 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이런 4차 산업 관련 산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취지는요. 네네. 이게 산업계가 오래 요구해온 얘기인데요. 이 개인정보가 우리나라 규제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좀 규제를 풀어서 이 신산업이나 상품 개발, 마케팅 같은데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예. 근데 정부가 거기에 이제 부응을 해서 우리나라 뭐 이제 4차 산업이 좀 뒤처지고 있다. 그리고 요새 혁신 성장 뭐 정부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요게 좀 대비할 수 있도록 이 규제를 풀겠다는 게 방침입니다. 근데 사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원래도 불안감이 많고 게다가 뭐 개인정보가 공공재라는 둥이죠. 막 그런 자조까지 나오는데 네. 사실 오늘 11시에 국회 앞에서 경실련 참여연대 등이 이게 막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 있다 반대 회견까지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게 가명정보라고는 하지만 개인정보가 과연 충분히 보호가 되겠냐. 사실 여기에 대해서 불안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인데요. 이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이 누군지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이 누군가 활용하려고 한다면 이 당사자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이 가명정보는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공익적인 연구나 뭐 통계표를 작성하는 걸 넘어서 기업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가명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명 정보랑 다르기 때문에 이 추가 정보가 한두 개 정도 결합을 하면 네. 이게 누군지 특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방송사에서 일하는 30대 남성. 근데 여기에 5살짜리 새쌍둥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이제 추가 정보가 결합이 되면 거의 이제 특정이 되거나 좁혀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게다가 이게 또 가명 정보라는 게 암호화 처리를 해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가명 정보가 되는 건데 이 해킹을 해서 풀린 사례도 그동안 다수 나왔었습니다. 근데 당장의 보호 장치는 그 마련을 안 한 거예요? 네, 이제 그 당정 입장은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네. 이 가명 정보를 이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이 특정인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면 5년 이하의 형벌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제 새로 도입하고 네. 또 전체 매출액의 3% 과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 처벌 조항을 마련해 뒀어요. 네. 또 이제 지금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제 감독하는 그 업무가 네. 뭐 행정안전부나 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등등 이제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데 네. 이걸 총리실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곳에서 일어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네. 이거보다 몇십 배 더 많은 이익을
생길 수 있다면. 네, 예를 들어서 실제로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14년까지 이 개인정보 그러니까요. 2,400만 건을 팔아서 200억 원 넘게 보험사들로부터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그 은행이나 이런 데서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 항상 나왔던 이야기가 벌칙이 너무나 네. 속칭 껌값이어서. 네, 게다가 이제 개인이 민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고 액수도 너무 작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네, 우리나라 이번 법이 이제 EU를 벤치마킹 한 건데요. 네.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라고 GDP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올해 5월에 발효가 됐는데 네. 이게 GDPR이 이제 가명 정보를 거기 이제 나오는 개념이 가명 정보인데요. 네. 이 활용폭은 넓지만 공익 목적과 상업 목적을 구분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익 연구만 정부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민간 기관, 그러니까 기업 같은 곳에서 상업적인 연구를 활용할 때는 당사자 동의는 물론이고 네. 이 정당한 이익도 있어야 한다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정보 주체한테 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그 가명 정보를 처리했는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고요. 네. 이 그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반대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 조항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산업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게 불가피하긴 하지만 이 개인들에게 자기 결정권을 줘야 한다.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유럽 기준을 벤치마킹 했는데 유럽보다 더 나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맞습니다. 유럽은 상업 목적 이용 같은 건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거의 푼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제 정보가 제 동의도 없이 가명이라는 이름 하에 네. 그리고 떠돌고 있다고 상상을 하면 기분 엄청 나빠지죠. 뭔가 네. 이익을 준다고 해도 뭐 민감한 질병이 있다거나 하면 그 동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러니까요. 네.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꽉 찬 뉴스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꽉 찬 뉴스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곽재영 기자에게 가겠습니다. 꽂힌 뉴스는요. 예, 최근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는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 국민청원제도 이야기를 갖고 와봤습니다. 네. 최근에 이수혁 사건도 그렇고 청원 내용이 주로 뭐 처벌해달라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상권 분립 논란도 있었는데 사실 청와대가 이런 거 사사건건 다 답변해야 하나 그런 그 청원들도 있더라고요. 예, 오늘 현재 기준으로 보면 청와대가 지금 답변을 내놓은 청원이 55건, 55건이고요. 20만을 넘었는데 아직 답변을 안 한 거, 답변 대기 상태로 있는 게 11건입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관할을 따지자면 이게 상권 분립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이렇게 돼 있는데 법원 관할이거나 국회 관할인데 이제 청와대에다가 이제 청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사실 청와대에서 아예 답변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께 여쭤보니 이 언론이 지적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뭐, 이제 그런 것이 얼마나 절박한지 뭐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제 그런 답변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데 대해서 지금도 청와대가 답변을 할 때 뭐 모든 걸 다 답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있을 것 아무튼 뭐 같은데.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논란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게시판처럼 완전 공개하는 게 맞느냐 청원 내용을.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주는 기준으로 20만 명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적절하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이 고민정 부대변인 말은 이 논의해봐야 되는 문제고 확정적으로 답하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아직 어떻게 하겠다고 정해진 바가 없다. 이게 아직 좀 열려 있다는 얘기고요. 네. 다만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 얘기로는 뭐 인원을 지금 20만 명에서 기준을 더 올린다는 게 과연 이게 국민들이 정서상 받아들이겠느냐,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겠냐, 좀 이런 취지로 말을 하는 걸 보니 좀 개인적으로도 분위기는 부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저 개인적으로 20만 명이 많으냐 저는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럼 인원은 그렇다고 치고 뭐 이게 로그인 방식이나 아니면 뭐 초기에 비공개했다가 일정 수 동의가 있으면 이 공개되게 한다든가 그런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 지금 이 청원 게시판을 사실상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이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이 그 디지털 소통센터장이신데 이 정혜승 비서관도 제가 오늘 좀 전에 통화를 했는데 이 로그인 방식에 대해서는 이게 한 가지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서로 이제 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뭐 그냥 이 정도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 열어놓고 있다. 네. 고민 지점이 뭔데요, 정확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일부 거친 의견도 있는데 아직 순기능이 더 많다는 게 지금 청와대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여과 없이 듣는 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떤 문턱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방금 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뭐 인원 올린다든지 네.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이게 좀 이렇게 문턱을 높이는 게 좀 이제 여론을 좀 차단하려는 것처럼 비칠까봐 이제 그런 네. 부분이 좀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지난주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그 국민청원 관련해가지고 보고서 낸 걸 봤는데요. 네. 그 뭐 미국에서도 이 위더 피플이라는 제도가 있었더라고요. 예, 오바마 정부 때 네, 도입했다고 그거 하는데. 벤치마킹 온 거냐? 네네. 이거는 이제 150명이 동의해야지, 그러니까 1차 문턱을 만들어둔 거죠. 네. 이제 뭐 그런 그 식의 제안을 하고 있고 또 뭐 답변을 거부한다거나 뭐 로그인을 강화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들여다봤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이 정의승 비서관은 일장일단이 있다. 그래서 좀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취지는 뭐냐면 이제 150명 동의를 한 청원만 뭐 어떤 공개나 아니면 그 추가로 이제 그 동의하는 청원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어떤 기존의 조직을 가진 아니면 어떤 세력화돼 있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좀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고민 대상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네. 또 이제 지금 시스템에서 좀 부적절한 의견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집단 재성을 통해서 걸러지고 있고 사실 국민들도 그런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들은 많이 안 보는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이제 개인에 대한 공격성 이제 뭐 인신공격성 비난이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동의하고 그래서 정 비서관은 가급적 개인 공격은 자제됐으면 하지만 네. 뭐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예를 들면 그 스케이트 모 선수들에 대한 이제 어떤 좀 뭐 처벌해달라 이런 네네. 비난성 청원이 있었는데 네. 이게 빙상연맹 감사로 이어졌듯이 어떤 개인에 대한 공격성이라고 해도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어떤 제도 개선으로 이어서 이제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뭐 그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거라면 뭐 당연히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네.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의제 설정 기능하면 그 이전에는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이 청원 제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어떤 의제를 설정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정의승 비서관이나 뭐 고민정부 대변인 제가 오늘 통화한 청와대 관계자들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일단 이 취지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일부 좀 부작용이 있거나 뭐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뭐 섣불리 좀 어떻게 뭐 지나치게 그렇죠. 손을 댄다거나 이런 네.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개선이나 개편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썼고 그게 아니라 보완이다. 보완이고 보완은 사실 이제도 처음 만들 때부터 계속 지금 수차례 보완을 해왔다. 이 부분을 특히 강조를 아까 하더라고요. 잠깐 얘기했지만 언론의 모습이 저는 가장 그 재밌던데 열심히 그 청원에 올라온 거 보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청원제도에 문제 있다고 또 열심히 비판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좀 이중적이더라고.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자, 꽉 찬 뉴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윤조, 곽재훈 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보다 재밌고 뉴스보다 뜨거운 무적의 댓글 시간입니다. 최광기 톡컨설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광기입니다. 자, 첫 소식 가보죠. 네, 정부가 지난 9월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요, 이 집값 담합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그런데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이러한 집값 담합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전에는 뭐 공개된 카페나 SNS 등을 통해서 집값을 조정했다면요, 이제는 비공개 카페 등을 만들어서 더 은밀하고 끈끈하게 집값 담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등기부 등본으로 자기 집인지를 확인을 받아야만 이 카페 회원으로 받아주는 등 운영을 아주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 개인 사정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 급매물을 내놓으면요, 비난 댓글을 쏟아낸다고도 하는데요. 네. 이 부동산 중개소도 주민들의 눈을 피하기 어려운 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민들끼리 매매가를 맞추지 않는 부동산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공유한다고 하니까요. 네. 여간 어렵지 않겠죠? 참고로 이 집값 담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데요. 오늘 이제 확인해 보니까 해당 법률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자꾸 국회에서 많이 잠자고 있어요. 그렇죠. 네, 좀 예. 깨워야 됩니다. 댓글 어떻게 달렸어요? HK7별별님께서는요, 저희 단지도 무슨 균일가 도입한 줄, 가격이 어쩜 그리 다들 똑같은지, 이런 얘기 주셨고요. 희망이 별별님께서는요, 심지어 전세마저 담합하는지 매물 전세가가 다 똑같다. 10원도 안 틀리고, 이런 네. 얘기 해주셨습니다. 나노별별님께서는요, 담합한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겨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깔끔한 답변이었네요. KOER별별님께서는요, 그렇게 집값 하락이 걱정된다면 당신들이 비싼 값으로 구매하시죠.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TRUE 별별님께서는요,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반드시 온다. 결국 누구도 믿지 않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집값이 이제 그 2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매일 떨어진다고 하는데 또 보면 하나도 안 떨어져. 이 집값은 도대체 언제 떨어질런지 걱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가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늘 비만과 관련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정상 체중 이상인 국민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다행히 전 여기서 비껴왔습니다. 아, 예. 방송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음식이나 먹방 영상이 비만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네. 비만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발음도 안 되네요. 그렇다는 응답이 85%에 달했습니다. 아니, 그럼 정말 먹고 싶고 또 먹으러 가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식욕을 막 당기게 하잖아요. 그중에서도 60%는 먹방이 직접적으로 비만을 조장한다고도 답을 했습니다. 네. 또 10명 중에 8명은 비만이 각종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네. 대부분은 개인이 비만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3명 중에 1명은요. 정부의 비만 관련 정책이 적극적이지 않다고도 응답을 했는데요. 네. 정부가 비만 관리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제공해야 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운동 및 산책 시설 등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높았고요. 네.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비만 치료, 정보 제공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비만율은요, OECD 국가 중에 2번째로 낮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식문화도 좀 바뀌어서 영향도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사실 옛날 우리가 먹던 음식대로 하면 이른바 거친 음식을 먹으면 이럴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 정말 정크푸드를 많이 먹어서 그렇죠. 네. 댓글은요. STKI 별별님께서는요. 먹방 보면 나도 모르게 먹고 싶은 것은 사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네. 예. DROP 별별님께서는요. 나도 TV에서 뭘 맛있게 먹고 있으면 식욕이 용솟음 친다. 그럴 때마다 과식한다. 먹방 규제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설문 결과대로 먹방과 비만은 무관하다. 이런 분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231S 별별님께서는요. 먹방 봐서 살찐 거라면 운동이나 다이어트 영상 보고는 왜 체중 감량이 안 되냐? 이런 얘기 주셨어요. 네. 안 되죠. 저렇게 될 수 있겠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방송만 본다고 살이 찌겠어요. 근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찾아서 먹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프리님께서는요. 먹방 때문에 살찌면 공부 방송 보고 성적 올리고 돈 버는 방송 보고 다들 부자 되시길. 네. 정말 이랬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공부 방송 보아도 따라하고 싶은 생각은 그건 별로 안 드는 거지. 먹방을 그래요? 보면 따라하고 싶은데. 그치. 그게 굉장히 원초적인 자극. 막 그 맛있게 설명하면 설명만 들어도 막 네. 갑자기 네. 식욕이 돋잖아요. SATT 별별님께서는요. 먹방이 문제이긴 한데 이걸 비만이랑 바로 연결하는 건 좀 성인 비만은 몰라도 청소년 비만 문제는 국가 학교가 나서서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작위 댓글이었습니다. 최강기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제적 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창익 인권인대 사무국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영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늘 인터넷 검색어를 뜨겁게 달궜던 조선일보 손녀 키워드가 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어제 저희가 꽉 찬 뉴스에서도 일보를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TV조선 방정호 대표이사 전무의 딸이 초등학생인데 50대의 운전기사에게 막말을 했고 그 녹취록 일부 내용이 언론에 공개를 돼서 이제 공분을 샀는데요. 오늘 저희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방정호 전무가 이 문제 때문에 사퇴를 했다. 사퇴 선언을 했다라는 어떤 뉴스는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이제 던지는 화두가 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오늘 두 분과 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겠는데요. 어제 노영희 변호사님, 일단 이 사건 어제 처음 접하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사실은 조선일보 손녀라고 하는 키워드가 검색어 상위에 계속 링크가 돼서 무슨 일인가 사실 좀 궁금하긴 했는데 사실 보지는 않고 있다가 나중에 네. 클릭을 했는데 네. 저는 보기 전까지는 이 손녀가 이제 좀 큰 성인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직 초등학생인 어린 꼬마더라고요. 한국 나이로 10살? 예. 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아이가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이 과연 적절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면서 예. 한편으로는 이제 또 아이니까 뭐 저런 식으로 또 언론에 공개되는 것도 좀 힘들겠다. 이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냥 아주 마음 편하게 막 화를 내거나 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더라고요. 바로 이제 그게 오늘 저희가 함께 얘기 나눠봐야 되는 건데요. 일단 오창익 국장님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건? 방정호 TV조선 대표의 딸이잖아요. 예. 저는 일단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어린이잖아요. 네. 막말을 하면서 운전하시는 분을 그냥 막말을 해도 되는 아랫사람 취급을 했고 근데 저는 왜 마음이 아프냐 하면 운전기사가 겪는 고통도 가슴이 아픈데 이 어린이를 생각해도 참 답답해요. 네. 그러니까 당장은 아빠가 뭐 종편 사장이고 전무. 아니 그러니까 TV조선 대표 전무입니다. 네, 맞아요. 조선일보 그룹에서 전무고 TV조선 대표인데 하여튼 당장은 이제 방씨 일가여서 어떻게든 살겠지만 네. 나중에 이 친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걱정이에요. 네.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면 대학교 가면 또 나중에 직장 생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사님도 참다 못 참은 거잖아요. 네. 이 어린이가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이 방씨 일가라고 해서 이런 막말이나 전횡 또 아랫사람 부리듯 하는 것 다 참아주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어떻게 살 건가. 그래서 걱정해요. 진짜 이 어린이의 운명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문자 참여창 열어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겠고요. 카카오톡이나 TBS 앱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사주 일가의 갑질은 한두 건이 아니었죠. 엄청나게 많은데 사주 일가라고 해서 그 부인이나 딸이나 아들이나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다 성인이지. 초등학생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혹시 두 분 기억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알려진 건 없죠.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이제 더 충격적인 게 사실 네, 거기에 네.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철이 없는 어린이, 초등학생의 그냥 철없는 이야기로 봐야 되는 건지 사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엄밀하게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게 성인에 대한 얘기겠거니 하고 클릭해봤다가 아이의 얘기여서 깜짝 놀랐다. 네네네. 근데 결국 아이가 하는 말이나 아직까지 이제 인성이나 자아가 완전하게 발달된 게 아닐 테니까 아이가 한 말이나 행동은 사실은 어디서 왔을까. 네. 결국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이 사건의 또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이제 오창익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아직 이렇게 나이도 어린 아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치부해버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바로 이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점에 좀 생각이 간다면 네. 저는 물론 지금 그래도 발빠르게 사과하고 본인이 또 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그 전에 보였던 행동은 사실은 그 대표 입장에서는 왜 미성년자인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이렇게 함부로 내보내느냐 네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을 또 했었거든요. 그것도 좀 여쭤볼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 비난의 여론이 계속
커지니까 네.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일단은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 아버지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진정성 있는 그러면 사과나 이런 것이었을까? 네. 아니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여론에 그러면 밀려가지고 그런 것 그렇죠. 아니냐? 그게 바로 이제 이 아이가 이런 식의 행동을 하게끔 만든 원인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오창 국장 어떻게 된 거로서요? 아니 저는 이 아빠가 방정호 씨잖아요. 네. 그 뭐 전문야 대표냐 둘 다죠. 전무 대표. 예.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방상훈 씨의 차남이죠. 네, 맞아요. 예. 그 대대로 지금 이어오는 거예요. 경영 능력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뭐 그러니까 날 때부터 금수저, 날 때부터 뭐 사장, 날 때부터 회장님 일가 뭐 이런 구도가 이 어린이를 극단적 일탈로 끌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모두가 떠받드는 사람들만 있고 떠받드는 사람들 중에 특히 조선일보 기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그래도 스펙 줬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시험 공부 잘했다는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방씨 일가를 떠받드는 이런 구조가 이런 일탈을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는 손녀라는 그 검색어 명예에서 알 수 있듯이 방상훈 씨가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버지에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그런 뭐죠 족벌 언론이랄까 이런 것을 방치한 조선일보 구성원들과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네. 우리 모두가 어느 틈에 초등학교 3학년생을 그냥 괴물로 만들어 버렸다. 잘못의 정도는 좀 다르겠지만 네.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두 분도 지금 말씀하신 톤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수많은 갑질 사건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든 건 공분이거든요. 분노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분노보다는 뭔가 착잡함, 서글픔, 네, 서글픔, 어이없음, 오히려 이런 게 이제 먼저 다가오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문제를 하나 좀 따져보자고 처음에 이제 사퇴 선언을 하기 전에 어린아이, 미성년자 어린아이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공개한 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나온 바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 법적으로는? 우선 녹음을 한 그 운전기사와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것을 언론에 보도한 이제 언론사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예컨대 대화를 하는 당사자 중에 일방이 그렇게 녹음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지가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고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그렇죠. 건 상관이 없죠.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게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기사분하고 그다음에 이 어린아이가 서로 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기사분이 이제 이걸 녹음한 거잖아요. 네네네. 운전하는데 위험하게 자꾸 이렇게 폭행을 하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운전기사분은 사실 녹취를 떴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죠.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그것을 언론사에 보낸 행위 네. 그리고 또 언론사에서 이 아이의 목소리를 그대로 내보낸 행위 네. 이런 것들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는 있죠. 아 있나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그 아이의 명예라든가 뭐 이 방씨 일가의 명예라든가. 네.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이제 비방할 목적으로라고 하는 유권의 행위가 필요하고 네. 또 하나는 언론 보도라고 하는 거는 공익적 기능이 그렇죠. 있기 공익성 때문에 여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약간의 뭐 비방 목적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예. 전체적으로 그 공익적인 더 이익이 더 크다 보도를 함으로 인해서 언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언론사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명예훼손이 되는 거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아이의 그런 뭐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도한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다만 문제는 그렇게 보도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아이니까 이 아이를 좀 보호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목소리를 조금 그 변조시켜 주거나 그랬었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예전에 조현민 씨, 조현아 씨 문제 터졌을 때 대한항공에도 그분들 목소리가 우리가 보기엔 맞는다고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들을 다 변조시켜가지고 정말 이상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보도할 때도 조현민 씨로 추정되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더 이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얘는 더 어린아이니까 좀 더 배려나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았을까. 보도는 하더라도 좀 더 상처가 덜 받는 쪽으로 좀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법적인 어떤 저촉 문제는 별로 없지만 오히려 이제 보도에 있어서 보도 윤리라고 할까요?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어떤 배려의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오창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언론 기사를 보도물을 가지고 명예훼손을 제기하면 뭐 사실 언론이 서 있을 땅은 없죠. 기본적으로 뭐 정치 권력을 비롯해서 자본 권력도 마찬가지인데 일상적인 보도 활동이 명예훼손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공공성, 공익성을 얼마나 그렇죠. 담보하고 있느냐 이런 거 그런 표지에는 맞는 것 같고요.
명예훼손을 다투는 사건에서 이제 특정하냐 안 하냐 뭐 이건 특정은 했지만 그래도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네. 불법 행위를 했다, 범죄 행위를 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다만 언론이 요새 들어서 이제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언론 윤리랄까 이런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아니 그러니까 어린아이잖아요 상대가. 그래서 어린아이는 물론 어린아이는 잘못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형사처벌도 하지 않는 우리 공동체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자나 데스크에서 훨씬 더 좀 뭐랄까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 거 아주 아니냐? 신중했어야 된다. 보도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좀 이 보도물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률을 끌어올리고 대중들을 자극하면서 호기심을 끌어오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예. 언론인으로서 윤리는 좀 놓치고 있는 것 같다. 그가 아무리 족벌이라 하더라도 네. 재벌가 자식이든 누구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침해하면 안 되는 인권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네. 특히 이 경우는 어린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첫 보도를 한 언론은 문제가 있고 네. 다만 그 운전기사분은 뭐 피해자의 지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언론을 통해서나 또 다른 무엇을 통해서 자기 피해를 드러내고 또 해고까지 당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져보자고 하는 거. 운전기사님은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예. 언론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두 분의 그 뭐 지적은 거의 공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제 보도윤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대상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10살 꼬마라고 한다면 어떤 그 미성년자로서는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호의 대상이 되는 측면인데 이걸 좀 소홀히 한 게 아니냐. 이게 뭐 두 분의 공통된 지적이신 것 같고. 이게 공개가 됐을 때 나왔던, 방정호 씨 쪽의 어떤 그 주장이 뭐냐면, 운전기사가 대표와 가족들을 협박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공익제보 사건에서 공익제보자의 어떤 그 불순한 의도라고 할까 이것들을 계속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같은 맥락에서 그냥 읽으면 되는 겁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제 제가 아까 조선일보 TV조선의 네. 대표이신 그 전무가, 직을 그만둔다라는 말을 사과를 하면서 했지만, 네. 사실 근데 그 전에 나왔던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예. 바로 이제 이 협박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한 거다,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법적인 책임 묻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라든가, 네. 또, 운전기사가 우리를 협박하려고 일부러서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한 거다라는 식으로 처음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본인의 그 자식과 관련된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에는 네. 사실은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식의 태도를 가졌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의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좀 여겨지고 예. 특히 운전기사가 이런 식으로 그 취급당하는 것을 그 운전기사분의 가족들이 들었으면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를 한번 우리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협박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냐라는 식의 반응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오창 국장님은? 아니 그 운전기사가 방정호 사장하고 가족을 협박하려고 했다. 동기가 어떻게 확인되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는 이미 다 없어진 얘기예요. 협박당한 사람이 왜 사퇴를 합니까? 협박당했던 피해자인데 불법적 녹음도 아니라는 게 확인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런 분들의 대응 태도 있잖아요. 네네. 그건 정말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선일보 측에서 했던 얘기 사생활이 이런 식으로 공개해도 되느냐든지 협박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든지 네. 이런 말들은 아주 오랫동안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을 접하고 또 두 번 하고 얘기 나누면서 계속 뇌리에서 떠오르는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제 머릿속을 전혀 관심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거 그 정몽준 그 전 의원의 아들이 SNS에 뭐를 올렸다가 그렇죠. 상당한 파문을 빚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네. 그때 그 아들은 아마 그 대학생인가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정몽준 당시 의원이었나요? 네. 그분의 아마 그 반응이 자식 교육 이게 잘못된 인정을 하고 이제 그 했던 기억이 저는 나는데 어찌 보면 이게 법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도 뭐하고 예를 들어서 제 아이가 유치원에 이렇게 다니다가 친구하고 툭탁거리고 싸웠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가해자로 지목이 됐다고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 뭐라고 했을까?
부모가 사줘야죠. 죄송합니다. 자식을. 아니, 그렇게 어렵게 해서. 풀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부터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아주 작은 그 학교 폭력이 있더라도 네. 그 가해자의 부모들은 일단 피해자 부모들과 또 학교 측의 머리를 조아리게 되죠. 죄송하다고 제가 자식 교육을 못 지켰다고 이게 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고 도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상식을 요구하는 게 조선일보이고 TV 조선일 텐데 큰 목소리로 정작 자기들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고 네. 뭐 오늘에서야 사퇴해서 그래도 뭐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사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뭐 지금 오늘 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 주제에서는 어찌 본다면 이것은 본류가 아니라 지류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기사 급여의 어떤 지급 문제 어떤 그 적정성도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배임이나 횡령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운전기사분이 그 채용되었을 때 회사에서 보통 대표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운전기사에게 급여를 주고 차량도 제공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급여가 나가고 체계가 그렇게 됐다면 이 운전기사에 대해서 하는 것을 뭐 횡령이다 배임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다만 그게 아니라 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개인적인 용무를 시키는 식으로 이분에 대해 대우를 했다거나 내지는 뭐 지난번에 이제 대한항공 일가가 문제됐을 때에도 모든 종류의 사적인 것을 전부 다 회사 돈으로 했다던가 하는 식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횡령의 문제도 연결될 수 있죠. 근데 이제 현재 이것이 과연 그 건까지 연결될 수 있을 만한 정도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말하기 좀 곤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그 딸을 태웠잖아요. 회사 업무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그렇죠. 딸이 뭐 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그냥 딸일 뿐이에요. 초등학생.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이 기사의 급여를 회사에서 줬다면 횡령이고 또 조선일보가 뭐 방식계 아니잖아요. 그 통념상 방식거라고 얘기하지만 조선일보 주주들 거니까 배임의 죄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범죄가 대한항공의 경우, 아시아나의 경우, 조선일보의 경우만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굉장히 뭐랄까 신경을 좀 쓰고 단속도 해야 되는데 왜 대한항공의 교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쭉 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요. 언론에 나오면 그 다음에는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왜 조심도 안 하죠? 정말 화나게. 제가 다른 건 하나만 좀 두 분께 여쭤볼게요. 무리한 일반화의 위험을 감수하고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갑질이 여러 건 있는 거 기억하시죠? 아, 그럼요. 네. 왜 운전기사를 상대로 하는 갑질이 이렇게 횡행하는 걸까요? 가장 간단한 건 운전기사와 만나는 공간이 굉장히 사적 공간이잖아요. 텔레비전 카메라도 없고. 그렇네. 그러니까 자기하고 둘이 타거나 비서가 있거나 뭐 그래서 많이 타봐야 4명이고 3명이고 또는 2명이고 하니까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약회사 사장님, 그 쌍욕하는 거 저희도 그때 녹음 파일 틀어드린 적이 있어요. 도중에 내려부터 해가지고 뭐 동네방네 많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대중의 시선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서 함부로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더 문제라고 봐요. 카메라 앞에서는 공손한 척하고 뭐 공동체를 생각하는 척하고 자기가 혼자서 자기 권력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정말 뭐랄까 황제랄까 이런 그러니까 행세를 뭔가 하는 삐뚤어진 인식인 게 개인적으로 내가 부리는 사람 이런 식으로 좀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까놓고 이야기해서. 다른 거죠. 아니 저는 그러니까 뭐 호주나 뭐 여러 나라의 경우가 있는데 장관들도 관용차가 나오잖아요. 근데 뒷좌석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수석에 타는 장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런가요? 업무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은 운전이라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다른 공무원이고 나는 장관으로서 또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과사가 정확히 구별돼야 되고 또 당연히 운전기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이 반복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다른 재벌들이나 운전기사를 이렇게 사적으로 쓸 수 있는 분들이 반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제 사실 뭐 저는 운전기사가 당연히 없습니다만은 예컨대 이제 운전기사 분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은 예를 들면은 그런 분들은
본인은 식사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 대기하잖아요, 바깥에서. 맞아요. 예. 그분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저는 좀 되게 그게 궁금했었어요.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네,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몇 번 물어봤었어요. 같이 이제 자리한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뭐 알아서 하겠지, 이제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알아서 하겠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우리는 이렇게 맛있는 걸 여기서 이렇게 먹으면서 그러면 우리를 해서 기다리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이제 잘 몰라요.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사람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일이 간다면 꼭 비단 그 식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이제 퇴근해서 헤어질 때까지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다 그 운전기사를 이제 부리는 그 사람 입장에서만 모든 게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똑같이 휴식을 할 권리가 있고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를 모르고 아마 그냥 지나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니까 사실은 운전기사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이제 벌어지고 더더군다나 그분들은 정말로 파리목숨이라는 말이 맞는 게 그 해고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번에 더 큰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문제가 나와서 우리가 쭉 얘기를 하다 보면 법적인 문제부터 여러 가지를 짚는데 마지막으로 결국 귀착되는 문제는 양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귀착되는 건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결국 이 문제로 가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자, 새로 고침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청와대에서 출범식을 가졌고 첫 전체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앞날이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지금 뭐 민감한 현안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고 여기에다가 핵심 주체인 민주노총은 빠져있기 때문인데요. 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길이 어떻게 되는지 자, 문성현 위원장 연결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문성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 일단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거죠? 글쎄, 축하라기보다도 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네. 예. 원래 노사장위원회였다가 위원장님의 제안으로 경사노위로 확대 개편된 거 아닌가요? 제 제안보다도 노사장 대표자 회의에서 두루 의견들을 주셔서 같이 이제 합의를 해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근데 노사장위원회하고 경사노위하고 거 어떻게 다르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뭐 다른데 우선 노사장위원회는 만들어질 때부터 노동계가 거의 뭐 좀 흔쾌하지 않는 그런 의제들 많이 다뤄서 노동계로 봐서는 아픔이 많은 이름입니다. 이게 IMF 때 이제 노사장위원회가 출범을 했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리하고 제도를 뭐 넣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민주노총에서는 노사정위원회 하게 되면 아주 트라우마 많아서 이름을 바꾸자. 그게 뭐 대통령에 동의하고 해서 됐습니다. 예. 그러면 좀 앞날이 순탄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뭐 경사노위도 앞날이 순탄해 보이지가 않는 게 지금 민주노총 지금 불참한 상태 아닙니까? 예. 나중에라도 합류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민주노총이 이제 대의원대회가 성원돼서 열리면 많은 그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사회적 대화에 대해 동의를 하기 때문에 결의가 가능할 거라 봅니다. 아쉽게도 이제 회의가 성원이 안 돼서 결과를 갖지 못했는데 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뭐 무난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1월에 이제 정기 대의원 대회가 열릴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 1월에 가면은 뭐 무난하게 이 참여 의결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낙관을 하시는 겁니까? 물론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많은 그 난제들이 놓여 있어서 사람이 처음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놓여 있어서 하면 내관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영향을 주기는 할 텐데 그래도 좀 잘 논의를 하면 제가 요즘 쓰는 말은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상대가 있는 게임은 최선이 안 된다, 차선이다. 그리고 아무리 조건이 안 좋아도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글쎄 경제나 일자리 상황들이 크게 좋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노총이 들어와서 여러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그나마 어려운 노동자들에게는 힘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아니 그럴 거면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참여 의결까지 좀 기다리지 왜 이렇게 서둘러서 출범시키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동안 실제로
제가 이제 위촉 받고 나서 벌써 오래됐지 않습니까? 1년 반 가까이 되는데. 네. 그동안에 그래도 민주노총과 함께 가야 된다는 기대 때문에 꼭 다른 분들이 참 참고 기다린 분. 예. 근데 지난번 대회인데 안 돼서. 근데 이제 민주노총을 기다릴 수는 없다. 네. 해야 될 게 아이로 해관 문제도 논의해야 되고, 탄력 근로제도 논의해야 되고, 국민연금 논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산적해 있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민주노총은 못 오시더라도 나중에 오시더라도 진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민주노총이 현 정부의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렇게 꼭 낙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어제 이제 파업이 있었고요. 예. 다음 달 초에도 이제 총파업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저도 민주노총 출신이고. 예. 민주노총 있을 때 총파업도 많이 했지만, 지금 와서 곰곰이 보면 총파업이라보다도 집회 투쟁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야 된다. 예. 아마 다음에도 민중대회 형식으로 해서 집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제 저도 보니까 현대기아차 빼고는 거의 한 대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보면 적극 대변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점에 저는 조금 아량을 가지고 보셔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파업 이야기 나왔으니까. 예. 오늘 조선일보가 위원장님 어제 발언 가지고 기사한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예, 민주노총 총파업 잘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아니고 제가 네. 지금 오늘 민주노총 총파업하는 대우는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절실한 요구를 가지고 하는 건데 불가피하고 민주노총이 그걸 지지 의무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네. 외친인 노조 한지 20, 30년 되는 분들은 네. 이 정부보다는 더 투쟁 뛰어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이 사회적 대화다 했는데 조선일보는 뒤에 거는 빼고 앞에 것만 낸 것 같습니다. 부분 발췌입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서 그런 취지는 아니고. 예. 근데 조금 전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어제 총파업이 비정규직 노동자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조금 전에 현대기아차 중심이라고 말씀하신 건 어떤 거예요? 그말 할 때는 현대기아차가 파업한 줄 몰랐어요. 그래요? 예.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2시간씩 했다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범위를 좁혀가지고 지금 위원장님하고 인터뷰하고 있는 이 시점부터 내년 1월 그러니까 정기 대위원 대회가 예정되는 중간에 가장 큰 현안이 뭐냐면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이게 만약에 지금 국회에서 그냥 밀어붙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저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네. 이제 탄력 근로제를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기업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서 해야 되겠다는 거고 우리 노조 입장에서는 무슨 탄력 근로제 취업자도 못 꺼내게 하는 상황인데 저는 그러나 이게 서로 절실한 문제이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된다. 오늘도 대통령께서 우리 노동계는 조금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좀 기간을 좀 늘려주고 대신 경영계는 과로가 안 생기도록 너무 장시간 노동은 시키지 말고 그리고 임금과 관련된 문제도 보전 줄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노사간에 하면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당부를 하셨거든요. 그걸 놓고 이야기하면 접근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아니면 최소한 쟁점을 좁혀서라도 국회에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해야죠. 그래요? 이거 자, 그러면 어렵게 얘기하면 절충점이 절충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정부가 이래저래 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당부하시는 거기에 어떤 일정한 시사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간은 지금 3개월 돼 있는 걸 얼마로 하든지 좀 늘리고. 대신에 거기에 일일 노동 시간은 적어도 얼마 이상 못 한다 아무리 하더라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면 양쪽에서 다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난번 최저임금을 놓고 보면. 산입 범위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노해가지고 국회가 가지고 확 열렸지 않습니까? 원래는 상여금 정도에서 이야기될 수 있던 것들이 다 열려져 버렸고. 그리고 인상률 가지고는 기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 볼 때는 좀 과도하게 올라갔고.
근데 이걸 노사가 같이 모여서 같이 얘기했으면 네. 이건 뭔가 절충점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근데 이제 그냥 넘어가면 하나는 기업 손들어주는 게 있을 때고 하나는 노조 손들어주는 게 되고 그러니까요. 둘 다 욕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저는 과연 저는 묻는 것이 그럼 그렇게 될 때 노사는 어디 있었냐? 네. 정치인 노사는 네. 정부 아니면 무만 주장하고 있다가 그런 거 아니냐? 이제는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아니 우리가 합의만 하면 네. 노사가 합의만 하면 대한민국에 누가 그걸 부정하냐? 국회의원이 됐든 정부가 됐든 네. 해보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거저거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공식적으로 지금 민주노총 쪽은 경산의회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예. 지금 당장의 현안이 그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니까 예, 예. 이 문제에 한해서 혹시 물밑 대화라도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국회에서는 뭐 금년 내로 하라고 하는데 네. 지금 시간이면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 한 달 가지고는 부족하다 생각해요. 아, 그래요? 한 달간. 근데 이제 그 일정상 예. 탄력 근로제의 어떤 그 모태가 되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주 52시간 노동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그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지만 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6개월간 유예를 했는데 그 유예 기간이 끝나는 게 올해 말이잖아요. 올해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어떻게든지 간에 제도 개선이 있어야만 된다. 이런 일정표잖아요. 정부 여당은 지금. 지금부터 논의를 바로 저희들 다음 주부터 할 건데요. 예. 하다 보면 노사가 이야기해 보니까 뭔가 절충점이나 어떤 타협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라는 상황이 생기면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서로 간에 그러면 계도기관이 주는 문제는 국회에서 예. 논의 끝날 때까지는 그 운영의 묘로 그 예. 처리할 수 있다. 예. 기다려보자. 예. 저희들이 말은 못하지만 국회에서는 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논의에 지금 민주노총하고 얘기가 되고는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같이 해야죠. 민주노총도 네. 피해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네. 저희 그 본위원회는 못 오지만 네. 여기 와서 발언을 하시라. 그러니까요. 예. 발언을 하시라. 그래서 뭐 반대를 하든 네. 절충점을 내든 그래 해야지. 그럼 아무 논의도 안 하고 밖에만 있다가 네. 우리는 아무 그거에 대해서 안 했다. 우리 책임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저는 뭐 알겠습니다. 해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표현 좀 그렇습니다. 기브앤테이크 품목 중에 하나가 그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협약 가운데 상당히 핵심적인 그 몇 개의 협약을 그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이 노동권익을 신장시켜주는 카드를 지금 그 강구하고 있고 이미 얘기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확인 좀 해주십시오. 맞습니까? 아무튼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래전부터 ILO 기본 협약은 비준해야 된다는 그 공약까지도 계시거든요. 네. 정부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몇 개월 동안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는 노동 추천한 공익위원도 계시고 또 사측이 추천한 공익이 계시고 해서 그 공익위원들이 단결권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발표한 대로 합의를 했습니다. 해고자 실업자도 노조 가입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내용 얘기하는 거죠? 그거하고 뭐 다른 것도 있고요. 예. 뭐 공무원들 그 조합원 가입 범위 문제라든지. 네. 아, 그렇죠. 공무원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국제 기준에 맞는 대로. 네. 어느 정도를 정리해놨고. 예. 사용자 쪽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반대는 하지 않겠다. 대신 우리의 요구도 반영해달라. 어떤 건데요, 그게? 그건 아직까지 저희 지출 못 했는데,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경총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일단 뭐 단협 유효기간을 지금 2년에서 더 늘려달라. 예. 또 그런 거라든지, 또 뭐, 파본을 하더라도 증거 파본은 안 된다. 예. 또 대치 근로를 허용해달라. 이런 요구들은 뭐,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공식적으로 안 되고 있지만. 예. 저희들 이야기는 그것과 이 단결권의 문제를 섞으면 안 된다. 그러게요. 예. 안 된다. 그런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는 서로 어떤 또 뭔가 제가 요즘 하는 거는 그런 노동계에서 국제 기준이 절실하게 바라면 또 사용자들이 절실한 문제는 서로 이해를 하고 절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것만 다 하고 상대방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러려면 대화가 아니라 그러면 밖에서 투쟁만 하시라. 아니,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그러니까 그 사쪽의 주장은 단결권은 조금 그 양보할 테니까 단체 행동권하고 단체 교섭권은 노예에서 양보하라 이 얘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아니 서로 이제 절충하라는 거죠.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못하고. 네. 서로 그럼 아마 조만간에 경영계가 네. 어떤 의견을 내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네. 내년 1월 말까지 논의해서 국회로 넘기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뭐 뻔한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끝까지 노동계가 하나도 못 받겠다. 네. 그럼 경영계가 동의를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네. 그럼 합의해서 못 넘기니 국회에. 예. 그럼 국회에서 볼 때는 아니면 노사 합의도 안 된 거 그렇게 나올 것 같다. 네. 그러면 정말 노동계가 아이로 문제가 절실하면 절실한 만큼 사용자가 또 절실하게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합동할 수 있는 부분은 놓고 절충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잠깐만 얘기 나눴는데도 앞길이 구말린데요, 지금. 딱 듣는 그렇죠? 순간부터. 예. 지금 가야 될 길이 뭐 구말릴 것 같은데요. 근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그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ILO 협약을 비준을 하면은 네. 비준이 먼저입니까? 관련 법규 정비가 먼저가 되는 겁니까? 왜 여쭤보냐면 지금 정교조 합법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관련 법규를 고쳐놓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먼저 법을 고치고 그 다음에 비준하는 걸로. 예. 거기까지는 그 상당 부분 논의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님?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예. 기대를 하시고 우려도 많이 하시는데 네. 우리나라 노사가 그동안 기업별 수준에서 많이 대립 갈등도 하고 타협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네네. 그죠? 해마다 인정교섭할 때 다 타협했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 대화들도 이번 계기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합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국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낙관하시는군요. 예. 요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었습니다. 본격화되기도 전에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 조직강화특위에서 당협위원장 평가 기준을 제시한 바가 있죠. 이걸 놓고 일각에서 이거 친박주의가 아니냐 이런 그 비판이 있었는데요. 또 오늘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어떤 말을 했냐면 조직강화특위를 통과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가지고 뭐하면 교체할 수 있다. 또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합니다. 친박계의 중진으로 언론에서 분류되는 분이죠. 홍문종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오늘 이야기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강특위 결정과는 별도로 비대위원장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마 그 자유한국당 혁신을 위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잘 진척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것을 좀 세게 밀어붙이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 또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좌절감의 표현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잠깐만요. 좌절감의 표현이란 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의원님?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뭐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네네네. 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의 일종의 표시다. 표시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런 생각이 뭐 전혀 뭐 탓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본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많은 분들이 의심하듯이 어떤 특정한 그 나름대로의 그 보이지 않는 그 목표를 가지고 네. 그 목표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상당히 불행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목표로 하면 어떤 걸 뜻할 수 있는 걸까요? 글쎄요, 뭐 하여간 생각이 다르다든지 네. 아니면 뭐 현재 당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진단을 하고 계실 때 그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강한 그 불신과 또 그분들을 청산해야 되겠다는 의지 같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네. 그런 것들이 구성원들과 소통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또 그분들과 그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일을 강하게 추진을 하시다 보면 네. 사실은 뭐 이게 그 비대위원장께서 이 조직 강화 특위의 그 권한을 넘어서 이렇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지금 당원 당규가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점인데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당원 당규에 그게? 그러니까 그 인적 청산을 위해서 예.
그 임명권이나 그 조광특위, 그다음에 뭐 추천권 이런 걸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비대위원장께서 말하자면 직접 물갈이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당헌 단계에 없거든요. 잠깐만요, 의원님. 지금 이게 확인차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조강특위에서 당협위원장 교체안이 이제 마련이 됐어요. 근데 네.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그러니까 일반 민간 회사의 어떤 용어를 빌리자면 결재가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비대위에서 하겠죠. 네.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비대위원장의 그 조직 강화 특위를 넘어서 비대위원장이 직접 할 수 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월권이다. 아무리 비대위원장이시지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그 조직 강화 특위도 그렇고 또 당원들이 생각하기에도 조금 그 권한 밖의 일이 아닌가. 월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권한의 문제 말고 기준의 문제인데,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김병준 비대위원장 개인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설정한 기준을 가지고 추가로 더 잘라낼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해석을 하자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분이 경험도 많으시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정치에 관해서 나름대로 생각도 많으신 분인 건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정당이라는 게 뭐 군사 작전처럼 그렇게 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일사불란하게 뭘 잘라내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고요. 네. 이 조직 나름대로도 또 조직 나름의 그 말하자면 그 살아오는 방법과 노하우가 있고 조직 나름대로 조직하는 그 대화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장께서 뭐 저도 계속 의총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소통하시고 대화하시고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런데 아마 그 이분이 이제 모셔오실 때 그 주로 이제 이분을 모셔오는데 역할을 했던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신념이나 확신이 생기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그 일부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복당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분들의 의견과 우리 비대위원장님과의 의견이 일치해서 그것에 악셀레다를 밟는 역할을 비대위원장이 하시게 된다면 당으로서는 굉장히 그 불행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 잠깐만요. 그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상당히 완곡하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다시 한번 번역을 해서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의원님의 말씀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복당파와 손을 잡고 복당파의 맞은편에 있는 이른바 친박들을 쳐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시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친박 그러시는데요. 사실 친박은 뭐 다 감옥 같고요. 친박 뭐 남아있는. 그러면 잔류파입니까? 뭐 수당파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당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수당파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잔류파라는 표현이 좀 그래서 우리는 수당파다.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드린 대로 그 한쪽 편의 경도된 의견을 듣고 또 그분들의 그 판단에 의해서 당을 그 이끌어 가야 되겠다.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일들을 추진하신다면 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굉장히 그 나쁜 선례가 남겨지는 거고 또 당의 화합이나 또 보수 대통합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 그거 당의 분열을 넘어서 그러니까 갈등을 넘어서 분열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 상당히 이제 심각하겠죠. 왜냐하면 뭐 그동안 사실은 저희가 계속 뭐 저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한국당은 이 탄핵 전과 탄핵 후가 다른 당이다. 이 탄핵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보수를 대통합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를 들면 태극기를 중심으로 한 그 이른바 그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주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탄핵 자체를 잘못했다. 탄핵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부터 탄핵한 게 당연하다. 탄핵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들도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분들이 다 하나같이 자기 잘못을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고 내가 이제 탄핵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당을 지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잘못이 우리에게 있다. 또 탄핵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탄핵해서 결국은 이 문정부가 탄생하고 문정부가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데 결국은 탄핵을 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하여간 보수가
흩어지는데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좀 미안하다. 이렇게 서로 잘못했다 그래야 얘기가 되는 건데 네. 지금 밖에 나갔다 오신 분들은 무조건 우리가 잘했다. 너희들은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만약에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동안 뭐 사실 당을 다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당 지킨 사람들은 그 아무 소리도 못하고 뭐 죄인처럼 그러고 지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니들이 또 뭘 잘못했으니까 니들이 뭘 어떻게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분들도 참는데 한계가 있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바로 그 참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에 물려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그 일부 의원들의 신당 그 창당 추진서를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저는 뭐 통합하고요. 저는 하여간 어쨌든 보수가 대동단결해야 우리 당의 미래도 있고 또 보수의 미래도 있고 다음 총선에 우리가 새로운 그 우익 보수에 나아갈 길을 마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계속해서 지금 당에서 지금 저희가 뭐 밖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분열의 구도가 계속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뭐 같이 있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고요. 뭐 그런 얘기들이 바깥에서 뭐 심심찮게 들리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뭐 우리 원외위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굉장히 그 볼멘 소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볼멘 소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뭐 하여간 적극적으로 우리 의사 표현을 해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 보수가 좌표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우리 당을 지금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뭐 그야말로 떠나 우익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는 굉장히 멀어져 있다. 뭐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이거저거 전략이니 뭐니를 떠나서 만약에 지금 조강특위에서 당협위원장 교체를 해서 교체 대상에 대해서 잘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람들은 자기들 살기 위해서라도 신당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참 당의 생리라는 게요. 뭐 어저께 잘렸다 다 또 아니 이게 사실은요. 이제 내년 이제 조강특위가 너무 이렇게 앰비셔스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우리가 당대표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2월 말에. 그러면 이제 비대위원장께서도 이제 그 임무를 다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당대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또 수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무슨 지금 잘렸다 그래서 뭐 당대표가 또 나름대로의 그분이 사실은 이제 총선을 지휘하게 되고 뭐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린다 어쩐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잘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가만히 안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 입장이 지금 비대위에서 뭐 어떻게 한다 그래서 거기에 겁내까요? 알겠습니다. 별로 겁 안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안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조만간 원내대표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기준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분인데 지금 당원권 정지돼 있는 의원들 이 문제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의원님도 지금 당원권 정지돼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당원권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뭐 여야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저희는 지금 뭐 김재원 이런 사람들은 벌써 이제 무죄가 됐고요. 저도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재판받는 건에 대해서 제가 1.1핵도 정말 부끄러움이 없거든요. 저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른바 복당파 사람들은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서 똑같이 기소가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풀어주고 지금 한국당의 잔류파 사람들은 하나도 안 풀어주고 이렇게 되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죠. 제가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사실은 제를 찍을 수 있는 많은 표들이 기소가 됐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표를 안 주는 바람에 제가 원내대표 선거에서 사실은 많은 표의 손해를 봤거든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게 뭐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공정해야 되잖아요. 공정하게 위해서는 기소된 사람들을 그러면 독당파에 속한 사람이나 잔류파에 속한 사람이나 수당파에 속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제재를 하든가 아니면 다 같이 풀어주든가 그래야지. 옛날에 복당파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아서 상임위원장도 하고 모두 하고 다 없었던 일로 하고 지금 당 지켰던 사람들은 전부 다 기소됐다 그래서
물론 뭐 여기에 저기도 있습니다만은 복당파 의원들도 한두 명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네. 누가 이걸 정당한 원내대표 선거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인터뷰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짧게 단답형으로 짧게 하나만 그 답변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다 됐는데 유치원 3법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의원님은 상당히 비판적이었잖아요. 이 발의안에 대해서. 아니 발의안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인 게 아니고요. 네. 그 박용진 법이 그 내용은 저희가 잘 알고 네. 또 그것을 잘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혹시 미비점이 있으면 그 미비점을 개선한 네. 우리 한국당 법안과 병합 심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요. 그거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당 법안은? 한국당 법안은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번에 이제 법안 심의할 때 같이 심의할 거고요. 예.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